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보장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4주차의 온라인 수업 시간이죠. 오늘은 이제 사회보장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음에 다뤄볼 원래 5주차의 내용이죠. 5주차에 다뤄볼 사회보장의 역사 요 한 챕터, 한 두 챕터 정도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휴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 공휴일로 휴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오프라인 시간에 할 그 분량을 여기 지금 오늘 하는 수업의 3, 4, 세 번째, 네 번째 챕터를 가지고 또 풀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 이념, 그런 것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보장과 복지국가의 형태, 이렇게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각 실제적인 4대 사회보험 정도가 나라별로 어떻게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이 이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차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각국의 사회보장의 역사를 살펴보기는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다뤄본다는 측면에서 오늘 수업 주차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챕터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오늘은 이제 독일,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국이 유사하기도 하지만 또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세 국의 사회보장 제도가 이후에 다른 나라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나 다른 유럽도 이런 형태로 이렇게 사회보장 제도를 진행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차원으로 좀 오늘 내용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차에서는요, 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독일과 영국의 요 사회보장 제도, 사회보장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실제로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도 영국의 사회보험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각 3국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베버리지 보고서 내용이 빠졌으니까 영국의 국민보험법이 내용이 조금 짧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마다 좀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을 넣어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텍스트와 또 설명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면 좀 집중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가미해서 영상도 하나씩은 다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같이 보고 또 관련된 내용도 익히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회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사회보장 제도가 나라에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우리 근로자들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좀 대처를 했을까라고 살펴보면, 우리가 한국에서는 두레, 품앗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같은 업종에 진행을 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에 의해서 일손을 보태주는 형태가 우리가 품앗이였는데,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런 곳에서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사람들이 서로가 좀 같은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보장해 주기도 하고 돕기도 하는 형태가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일부의 약출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나중에 보험을 위해서 우리가 좀 공통된 비용을 조금 모아두고 필요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형태의 어떤 현대의 사회보장 제도의 좀 느낌이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떠한 장치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런 원동력이
사회보장제도가 좀 자리매김하는데도 큰 힘이 되었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공제조합은 이제 우회조합이라고 했습니다. 17세기의 근로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가 기여금을 내고 연말에 이제 배당금을 받아가는 형태. 그리고 누군가가 질병 또 사망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현금 및 현물 구별을 줬다는 겁니다. 근로자들끼리 돈을 조금씩 내놓고 어떤 특정 조건이 되면 우리가 모은 돈으로 도와주는 형태의 어떤 체계가 이루어졌었다는 거죠. 영국에서 국민보험이 시작되었을 때 그 전부터 진행되던 우회조합원의 조합원 수가 660만 명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미 서로의 보호와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활동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보험 가입자의 4분의 3이 이미 우회조합원이었고 나머지 3분의 1조차도 이제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근로자는 모두 조합에 속한 형태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보험이 나타나게 되면서 노조와 우회조합이 운영하던 이제 그런 조직적인 체계가 붕괴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없애고 사회보험이 이제 상호부조적인 조직을 흡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기존의 근로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활동을 하던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엄청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국가가 조금 더 정부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고 조합원의 힘을 축소시켰다라고 하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합원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만으로는 현대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니 그것은 각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평가해 볼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일에서는 1845년도에 공제조합이 합법화되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지역, 공장, 지역별로 따로 구분해서 공제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공제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사회보험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미 공제조합으로 내는 돈이 있었으니 이것을 나라가 관리한다고 하니 조금 더 믿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프랑스는 조금 달리 국가가 직접 공제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해라 하고 지침을 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조합이 국가를 대신해서 이렇게 근로자와 가족들의 어떤 사회보장을 해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850년도에 국가노령퇴직금고를 설립했고요. 19세기 후반에 산재 그리고 19세기 후반 기업이 이렇게 사용자 금고를 또 설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국가가 주도해서 조합원을 만들었고 이 조합을 토대로 사회보장을 실천하다가 점점 국가가 이것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공공부조나 이제 상호부조에 대한 분위기와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보험제도를 이제 추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상호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런 상호부조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고 하면 갑작스럽게 국가에서 돈을 내란다고 해서 내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독일과 영국, 프랑스에서는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훨씬 더 선구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제조합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했었다고 한다면 사회보장제도가 굳이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18세기부터 시작된 공제조합이 이제
20세기로 접어들면서 큰 대공황을 맞이하게 되고 경기 침체나 이제 사회적 위험이 다각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기존에 모아왔었던 조합원들의 기여금으로는 이것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 전체적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장받기 위해서는 좀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사회보험이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진행되기 이전에 어떻게 우리는 이제 자기의 위험을 예방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공제조합이 사회보장제도 또는 사회보험의 입법화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국의 사회보장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독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민법이 이제 봉건적 제도라면 사회보험은 자본주의적인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빈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지를 부여받은 귀족이 그 자기 영토 안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시혜를 해주거나 도와주는 형태의 복지법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빈민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과 달리 사회보험은 근로자나 사용주가 이제 일하는 사람과 사장님이 기여금을 내고, 이 기여금의 내용을 토대로 내가 이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대적인 형태의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독일에서 시행된 사회보험은 초기에는 임금 근로자와 이제 육체 근로자, 뭐 프롤레타리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주된 대상이었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근로를 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여금은 근로자와 자본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죠. 요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1883년도, 1884년도 독일 이전에 프로이센이 이제 독일이 되었잖아요. 프로이센이 점차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통일 제국으로서 독일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여러 소수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다 보니 사회 통합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로 통일된 독일인 만큼 전체적으로 통합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식 속에서 사실은 사회보험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당시의 국왕과 이제 제사는 비스마르크는 이런 형태의 독일 제국을 통합하기 위해 채찍과 당근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채찍은 당시에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주도하고 있었던 사회주의자를 진압하는 사회주의 진압법이었고요. 당근은 노동자 계급을 조금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를 추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에서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사회보험이 출발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1880년에 산재보험법의 초안을 작성하게 했고요. 산재보험을 집행하는 기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로자는 의무로 강제로 가입하게 됐고요. 중앙집중식 통제, 중앙에서 사회보험, 그러니까 산재보험에 대한 기여금을 받고 관리하고 급여 지급까지 맡았다는 겁니다. 국가가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민간보험회사의 참여나 기여를 배제했고요. 국가 보조금을 통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을 가지고 먼저 추진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산재보험이 의회의 반대를 통해서 무산되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먼저 건강보험법이 의회에 먼저 통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산재보험을 먼저 추진하게 됐었어요. 대체적으로 일단은 공제조합에서 사회보험이 출발을 했고, 공제보험의 역할이 사망, 질병에 대한 조합원들의 보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보호가 먼저 좀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산업재해 보상 보험이 먼저 좀 추진되는 경향이 있지만 독일에서는 의회의 반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의 반대가 컸겠죠. 갑작스럽게 국가가 이렇게 돈을 받고 그리고 그걸 지급하는 형태를 보면 의도적으로 권력을 얻기 위한 그 자세나 태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대가 좀 심해져서 좀 보편주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호법이 먼저 의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과 노령폐질보험이 실시가 되게 되죠. 독일 제국의 사회 입법에 대해서 각 이제 나라들이 살펴보고 있는 그런 자세나 입장을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 중소자본가의 입장은 이제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이 실제로 자기들이 경영을 하는데 굉장히 큰 부담이었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수입을 벌기도 힘든데 자꾸 이제 기여금을 내라고 하니 더 힘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중소자본가는 사실은 반대했었습니다. 반면에 대자본가는 좀 찬성을 했겠죠. 원래 기업에서 자기의 근로자들을 위해 보상보험이나 좀 보호를 해주는 형태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노동에 대한 노동자 조합과 기업주 간의 갈등이 사실은 많았던 거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들의 의식과 그 불평등에 대한 차이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사용자가 돈을 내주고 국가가 이걸 관리해 주면서 실제로 그것을 이제 노동자에게 제공을 하니까 사용주와 노동자 간의 다툼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주는 자기가 낸 기여금보다 더 많은 보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대자본가가 이 독일의 사회보험 제도가 자리 잡는데 더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요, 우파는 찬성을 했고 좌파는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사회보험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보험 제도와 같은 보편적인 서비스, 보편적 복지 제도는 오히려 진보적인 형태의 좌파에서 조금 지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당시에는 이 행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한 의도가 다르게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의견이 갈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파 입장에서는 기업이 더 많은 생산력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찬성을 했던 것이고요. 좌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응집력을 조금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속셈이다 라는 의식 때문에 사실은 반대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보험에서 근로자가 기여금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졌던 겁니다. 국가와 사용자만 이걸 부담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서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계가 불안정한 것은 실제로 나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와 이제 부르주아들의 잘못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 잘못에 의해서 내가 빈곤한 거니까 그 돈은 니들이 내야지 라는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재정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충당되어야 한다면 급여 수준이 결코 충분할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근로자가 지금 낼 수 있는 비용도 많지 않은데 이 많지 않은 부분을 조금씩 모아서 낸다면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자가 비용을 안 내고 사용주가 낸다고 하면 사용주가 더 힘들어지겠죠. 생산 주체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들이 다수가 보험료로 가니까 이제 자본가가 생산 주체를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익이 적으니까. 이런 논리로 인해서 반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비스마르크의 내용을 토대로 사회보장 제도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하나의 영상을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영국의 사회보장 제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유럽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가 빈곤과 노동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19세기 영국은 빈곤 대책과 공장법을 통한 노동자 보호, 그리고 실업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한편 독일을 통일하고 독일 제국을 건설한 프로이센의 외교관이자 정치인으로 활동한 일명 철혈제상은 영국의 신구민법과 차별되는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함을 느꼈다. 철혈제상은 곧 노동자를 향한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을 구상하고 실행하기에 이르는데, (18세기) 영국은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기 시작했고 더 멀리 더 빠르게 물건을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18세기에서 19세기 유럽을 필두로 전 세계를 변화시켜 나갔죠. 증기기관이 만든 혁명은 값비싼 노동자를 줄였고 많은 일들은 기계가 담당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핵심 기술이나 사람의 손이 필요한 작업들은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했으니까요. 산업혁명은 노동자의 처우를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누구보다 빠른 생산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경제력을 키워가던 영국은 17세기 제정된 구빈법과 18세기 제정된 길버트법, 스피넴랜드법 그리고 19세기 개정된 신구빈법을 활용하여 노동자를 보호하려 노력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름의 근로자복지에 힘을 쓰려 노력하며 선진산업국가로 성장을 꾀하였죠. 사실 엄밀히 말해 17세기 제정된 구빈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신구빈법의 기초가 될 수 있었기에 영국은 자부심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의 공공구조법을 만들고 산업혁명의 르네상스 문화혁명까지 선두 역할을 하던 영국은 19세기 후반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하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법을 여러 개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에 비교되는 사회보장제도를 바다 건너 독일이 만들었다는 소식이었죠. 당시 독일은 신성로마 제국 이후 여러 군소 국가로 분열되어 있었고 그중 프로이센 왕국이 전쟁을 통해 통일을 하며 독일 제국으로 국가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독일 제국은 평탄한 시간만을 보낼 수는 없었죠.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많은 국비가 탕진되었고 노동계를 통합하는 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배 계급을 형성한 보수적인 토지 귀족 세력을 뜻하는 융커와 신흥 경제 세력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독일 제국은 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계급의 갈등과 신흥 부르주아 계층을 통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산업화는 급속한 노동자층을 만들어냈고 이와 함께 불공정한 분배와 노동 착취라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불만을 품게 된 융커와 신흥 부르주아 계층에게 던져줄 묘수가 필요했습니다. 그 묘수가 바로 사회보험이었던 것이죠. 당시 비스마르크는 사회보험으로 의료보험과 산업재해보험 그리고 노령폐질연금을 제정하며 노동자들에게 환영받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사회보험 중 특히 산업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며 노동자들에게 큰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험이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장치에 불과하다며 이를 비난했지만 국가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작된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훗날 인류의 노동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보장정책이 됩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이 입법할 때쯤 독일 제국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전파되면서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재해보험이 노동계와 사회주의자,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의 반발을 불러왔으나 1878년 사회주의자진화법을 제정하며 노동자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주었죠. 이러한 어려움에도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초석을 다졌다는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사회지식연구소에서 제작하였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저도 보면서 꽤 많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사실
관련된 내용을 찾고 이걸 정리하는 영상들을 많이 찾으면서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영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이제 이 그 유튜브 채널도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영상에는 각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도 많고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는 부분들도 많으니까요. 이리저리 차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 이런 거 살펴보시면 나중에 뭐 1급 시험 준비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의 국민보험법 요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사회보장 제도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 있는 상태였었죠. 엘리자베스 국왕을 중심으로 이제 빈민법이 만들어지고 뭐 길버트법, 스피넨랜드법을 통해서 구빈 제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조가 좀 자리를 많이 잡고 있었죠. 이런 공공부조가 점차 산업화되는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화되는 사회적 위험에 어떤 적극적인 보장과 보호를 위해서 노력과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험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서 어쩌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틀이 마련이 되었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가 좀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 뒤쪽에서도 내용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거는 거기에서 이제 충분히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영국의 이제 국민보험법이 자리를 잡게 된 배경과 거기에 대한 입장만 요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06년에 교육법을 필두로 이제 산재보상 책임을 규정한 근로자보상법이 이제 1907년에 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죠. 산업재해보상법이 1907년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독일보다 조금 늦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소개법 이런 것도 있었지만 고용보험과 관련되었다기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초로 무각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노령연금법. 이것은 노인에게 기여 없이 급여를 주는 형태의 공공부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된 이제 국민보험법이 여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노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근로자들의 노동일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것도 1908년에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제 광부 같은 경우 8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노동일 그리고 이제 노동시간 등을 규제하게 되었고요. 최저임금제는 1909년에 상구성에서 추진한 형태의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만들어졌고 공공부조 진행되었고 국민보험법은 1911년에 진행이 되었다. 이때와 함께 근로자들의 급여와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도 명시할 수 있는 법들이 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형태의 보험은 건강보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 추진하고 있었던 건강보험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형태도 영국의 건강보험을 모티브로 좀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국의 건강보험은 공제조합, 보험회사, 의사 등과 같은 이제 기득권들이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공제조합이 거부를 하자 그들에게 건강보험 운영권을 맡김으로써 건강보험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이 이미 많은 비용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에게 이 급여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건강보험을 만든다고 하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이 상실되잖아요. 그리고 공제조합 그러니까 노동자가 가지고 있던 권력도 많이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강보험의 입법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 자체를 건강보험관리공단 같은 것을 공제조합에게 그냥 맡겨버렸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건강보험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대상자는 이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16세에서 70세의 근로자, 그리고 160파운드 더 이하인 이제 비육체 근로자, 이렇게 건강보험의 대상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이 사회보장 제도를 언급했었던 베버리지는 보험료에 비례해서 급여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의견이 법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급여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각 직업소개소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각 지역의 직업소개소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요. 실업수당 청구인에게 적절한 일자리도 제공하게 했습니다. 지금의 고용보험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실직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 노동복지 플러스 센터죠. 지금은 거기에 가서 신청을 하면 실업수당을 받고,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직업교육과 일자리 알선 등을 받게 되죠. 이런 과정이 동일하게 영국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대적인 좀 시기에 들어와서 이런 보험 제도가 좀 자리를 잡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거진 지금 2000년이니까 거진 200년 가까이가 되죠. 100년 정도 되겠네요. 100년이나 빨리 이런 서비스가, 이런 보험 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은 좀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영국의 국민보험법에 대해서 이제 사회 세력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가 보면, 국민보험법에 대해서 이제 노동조합회는 대부분 찬성을 했다. 국민보험법에서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건강보험을 사실은 조합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찬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노조 지도부와 노동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보험에 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국민보험에 반대했다는 거죠. 동일한 형태입니다. 독일에서 얘기했었던 사회주의자들이 반대했었던 맥락과 조금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객출제로 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야 연금 기금이 마련이 된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거나 노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급여를, 기여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제도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그것의 재정을 마련하는 차원에 대한 입장이 조금 반대였고, 또 이것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축소하고 국가의 힘을 더 크게 키운다라고 하는 어떤 형태가 있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었다. 그리고 지주계급은 또 국민보험 도입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와 부르주아가 도입을 주도했고, 그 비용을 지주계급에게 부담지우려 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회보험을 만들면 사용자가 내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이 사실은 지주계급에 해당한다는 거죠. 지주계급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돈을 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지주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죠. 노동계는 찬성하고 사회주의자들은 반대하고 지주계급도 반대하는 형태에서 사실은 국민보호법이 제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은 사실상 오래전부터 이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영국을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제가 사회복지 개론을 배울 때만 해도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를 우리가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배웠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그
슬로건 자체를 영국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 이제 대표적인 복지 국가가 언급되는 그 여러 나라들 중에서 영국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보장제도도 탄탄하게 진행이 되었고,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서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선구안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이지만, 왜 지금 이러한 형태의 대표적인 이제 신자유주의 국가가 되었는지 좀 의문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이후에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서 또 살펴보겠지만, 지금 현대의 영국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그 과정을 조금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요거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다음 시간 오프라인 보강 시간에 다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지국가라고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흔히 스웨덴을 대표로 하는 북유럽 복지국가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사실 영국이 과거에는 대표적인 복지국가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총리의 등장과 함께 영국은 복지국가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죠. 경제 백과사전 오늘의 주제는 마거릿 대처 총리와 영국의 복지입니다. 1820년대 영국의 대표적 슬로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였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탄생에서 죽음까지 책임져 준다는 이 슬로건 아래의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책임졌죠. 하지만 이러한 기조는 1970년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74년과 1975년 영국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7%의 매우 저조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심지어 1980년에는 마이너스 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이는 1970년대 발생한 오일 쇼크의 영향이 컸는데, 원유 가격이 대폭 상승한 대외적 상황과 노조의 힘이 강력했던 당시 영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생산성 저하, 임금 상승이 겹치며 영국의 소비자 물가는 1975년 24.2%, 1976년 16.5%로 상승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1974년 마이너스 7.5%에서 1975년 마이너스 3.42%로 늘어나며 무역수지까지 심각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노조와 당시 집권당이었던 노동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한 번에 무너뜨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불만의 겨울이라고 불리는 파업 사건입니다. 1978년 말부터 1979년 초까지 자동차, 운수, 병원, 청소회까지 이르는 노조들이 파업에 참여하며 병원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주택 난방 기능도 상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에 국민들은 1979년 5월 총선거에서 사회주의 추방과 노조 활동에 대한 극복이라는 공약을 내건 마거릿 힐다 대처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수상에까지 당선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당선된 대처 내각은 역대 보수당 내각 중 최장수 내각이 됩니다. 대처 내각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기 이전 마거릿 대처는 어떤 인물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마거릿 대처는 1925년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중산층 가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 후 1943년에 옥스퍼드 대학의 서머빌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전공은 화학이었지만 그녀는 공부보다는 정치에 더 큰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재학 중 보수당 청년위원회에 옥스퍼드 대학 지부를 이끌었습니다. 졸업 후 24세에 처음으로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의 고비를 마셨습니다. 이후 부유한 집안의 아들인 데니스 대처와 결혼한 후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어 1959년 당의 눈에 띄어 결국 보수당 성향이 강한 런던 북부의 핀칠리 지역구에서 당선됩니다. 그리고 교육장관을 거쳐 1975년 보수당 당수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처 내각은 어떠한 경제 정책을 통해 영국을 바꾸어 둔 걸까요? 대처 정부의 싱크탱크는 IEA 연구소였습니다. IEA는 1974년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참여하여 대처 정부의 경제 정책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가져온다고 주장한 하이에크의 주장에 기초하여 대처 정부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를 실현시키기 시작합니다. 대처 정부 이전에는 정부 지출의 증가로 수요를 증가시켜 소득을 증진시키는 케인즈주의를 따랐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대처 정부는 먼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시작했습니다. 1985년 효율성이 떨어진 20개의 탄광을 폐쇄하거나 통합하였고 철도산업 역시 민영화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영국의 노동시장을 미국처럼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유연성이 큰 시장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노조를 보호하는 2차 파업에 있어서의 노조 간부에 대한 면책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비대했던 노조의 힘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 정책을 펼쳤으며 탈규제 정책과 세율 인하를 통하여 기업과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활성화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1979년에서 1988년까지 공영주택 100만 채 이상을 민간에 판매하는 파격적인 주택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영국의 슬로건 중 하나인 노숙자가 되면 정부가 거처를 마련해 줘야 한다를 완전히 뒤집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며 마거릿 대처는 지금까지 영국의 슬로건과 정반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바로 솔직히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라는 발언입니다. 이러한 발언과 정책의 실현으로 마거릿 대처는 철의 여인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대처 내각은 집권 말기에 유럽 통합에 관련된 논쟁으로 당내에서 지도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인두세 도입에 이르러서는 여론가지 등을 돌렸습니다. 인두세는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개인에게 일정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기에 이는 가난한 사람에겐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인두세는 대처 내각이 소득이 없는 실업자들에게까지 유권자 등록에 세금을 물리겠다고 나선 것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폭동에 가까운 시위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처 총리는 1990년 11월 22일 보수당 당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 후 2013년 4월 8일 오전 뇌졸중으로 향년 87세로 타계했고 자신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러지길 원치 않으며 행사 비용으로 돈을 낭비하지 말라던 마거릿 대처의 뜻에 따라 국장에 준하는 장례의식으로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4월 17일 거행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윈스턴 처칠 이후 처음으로 총리의 장례식에 왕실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마거릿 대처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수많은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복지병으로 인해 병들어 있던 영국 경제를 구해내고 그것이 현재 영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처 정부는 영국의 복지지향적 자본주의를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로 성공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포퓰리즘을 위한 복지정책이 남발하는 현대 사회에서 대처 정부의 파격적인 경제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